안녕하세요. 오늘은 C.S. 루이스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. 루이스는 작가가 진정한 창조자가 아니라고 봤다는데 이게 처음엔 좀 와닿지 않더라고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창의성이랑은 다르잖아요. 네, 그렇죠. 루이스한테 인간의 창작은 완전 무에서 뭔가를 짜잔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요. 이미 있는 재료들을 다시 배열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예요. 아, 다시 배열한다? 네, 진정한 창조, 그러니까 무에서의 창조는 신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 주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새롭게 조합하는 뭐랄까 부차적 창조자, subcreator다 이런 거죠. 음, 재배열이라.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가의 그 독창성, 그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재료가 같다면요? 바로 그 어떻게 배열하느냐 거기에 독창성이 있다는 거겠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루이스는 이 과정에서 작가가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. 통제할 수 없다. 내 글인데도요? 네, 쓰는 행위 자체가 생각을 명료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. 루이스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일단 써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. 쓰면서 생각이 정리된다는 건 저도 진짜 공감해요. 근데 내가 통제 못한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. 루이스는 이걸 나무를 심거나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해요. 씨앗, 그러니까 재료 자체에 이미 생명력 같은 게 있잖아요. 그것처럼 이야기의 재료에도 이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작가가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혹은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아하. 그러니까 작가는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. 이런 시각이군요. 그렇죠.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는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이 관점이 류이스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판타지나 신화 이야기랑도 연결이 될까요? 네, 아주 깊게요. 루이스는 친구인 톨킨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우리가 왜 동화 같은 이야기에 끌리는가 하면 바로 이 부차적 창조라는 인간 본연의 역할을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봤어요. 동화가 단순히 현실 도피가 아니라 맞아요. 오히려 현실을 더 풍부하게,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고 봤죠. 예를 들어 마음숲 이야기를 읽고 나면 실제 우리 동네 숲이 괜히 더 신비롭게 느껴지고 그러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경험이 있죠. 바로 그거예요. 현실에 익숙한 것들, 뭐 빵이나 사과, 나무 같은 구체적인 것부터 선과 악 같은 추상적인 개념까지. 신화나 판타지는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서 우리가 현실을 재발견하도록 돕는다는 거죠.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본 거고요. 아,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다시 읽기에 대한 류이스의 강조예요. 아니, 내용을 이미 다 아는데 왜 또 읽어야 할까요? 심지어 한 번만 읽는 사람은 문학의 즐거움을 모른다고까지 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계속 읽어달라고 조르는 거랑 좀 비슷해요. 줄거리나 반전을 아는 걸 넘어서서요. 작가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, 그 문장의 맛, 이야기의 구조적인 아름다움 같은 걸 음미하기 위해서 다시 읽는 거죠. 아, 일종의 그 재배열 자체를 감상하는 행위군요. 네,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럼 이 재배열을 잘 하려면 작가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? 자유 보니까 어린 독자를 대하는 태도부터 나오던데요. 맞아요.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. 어린 독자를 그냥 동등한 인격체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라는 거죠. 뭐 가르치려 들거나 아이들을 막 이상화하지 말고요. 작가 자신도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시민일 뿐이라는 태도. 오, 겸손함이 느껴지네요. 글쓰기 기술에 대한 조언도 꽤 구체적이던데요. 그 보여주기 기법 같은 거요. 네, 감정을 직접적으로 막 설명하지 말고 독자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보석이 슬프게 반짝였다.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 보석을 둘러싼 상황이나 묘사를 통해서 독자가 아, 슬프구나 하고 느끼게끔 유도하라는 거예요. 음, 그리고 또 눈이 아니라 귀로 쓰라는 조언도 있던데요. 귀로 쓰라니요? 아, 그거 재밌죠. 문장을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그 리듬이나 어감이 내용과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. 의미뿐만 아니라 소리의 아름다움까지 생각하라는 거죠. 와, 되게 섬세하네요. 판타지에서는 또 현실성보다는 경이로운 그 자체가 더 중요하고 주인공은 오히려 평범한 게 좋다는 말도 했어요.
앨리스나 걸리버처럼요. 네, 그렇죠. 비범한 세계를 탐험하는 평범한 인물을 통해서 독자가 더 쉽게 감정을 이입하고 그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고 본 거예요. 아, 그리고 기독교 작가들에게는 신앙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좋은 이야기 자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하기도 했고요. 즐거움을 주는 잘 만들어진 이야기는 그 자체로 선하다. 네,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. 듣고 보니까 이게 다 루이스 본인이 엄청난 독서가였다는 사실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. 평생 매일 7시간 이상 책을 읽고 어떤 시집은 100번 넘게 읽었다니. 와, 정말 좋은 재배열은 좋은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, 그러니까 위대한 읽기에서 나온다는 걸 스스로 보여준 셈이네요. 읽고 쓰는 데서 오는 순수한 기쁨. 어쩌면 그게 좋은 작품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본 게 아닐까요? 오늘 루이스의 생각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. 글쓰기라는 게 정말 백지 위에 뭔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마법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재료들을 애정어린 눈으로 발견하고 그걸 새롭게 엮어내는 그런 여정처럼 느껴지네요. 맞습니다. 특히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창조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가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져봅니다.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의 일이 기존의 재료를 재배열하는 것이라면 지금 당신의 생각 속에서 혹은 당신이 매일 하는 그 일 속에서 어떤 재료들을 발견하고 계신가요? 그리고 그것들을 또 어떻게 새롭게 배열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